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우리는 흔히 금이나 은 같은 실물, 혹은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손에 쥘 수도 없는 가치, 즉 금속이 아닌 오직 믿음에만 의지의 종이의 가치를 인쇄한 돈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은행, 혹은 십자군 시대 템플 기사단이 만들었던 정교한 신용 시스템을 떠올릴 것입니다. 귀족들이 동전 한 입 없이도 대륙을 횡단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시스템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서양이 그런 개념을 상상조차 하기 수백 년 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신용화폐 경제를 구축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중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위대한 발명의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서양 중심의 역사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금융혁신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대 로마가 은행을, 중세 이탈리아가 회계학을, 그리고 네덜란드가 현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야기에도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유럽의 은행가 계층이나 중앙재무부서가 생기기도 전에 중국은 돈 그 자체를 재창조해야만 하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처럼 중세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7세기경 당나라 시대에 시작되어 10세기에 이르러 송나라 시대에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 활발한 무역으로 들끓는 상업 중심지, 그리고 중세 유럽을 작은 마을 연합체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방대한 행정망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하는 경제의 심장부에는 돈의 역사를 바꿀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제국이 거의 전적으로 구리 동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리 동전 하나, 즉 엽전 하나의 무게는 불과 몇 그램에 불과했지만 거래량은 엄청났습니다. 대규모 선적 대금을 운송하는 상인은 수만 개의 동전을 꺼내 깨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도적들로부터 지키고 몇 번이고 다시 세어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죠. 종이돈 이전의 중국을 상상하고 싶다면 풍경 소리처럼 짤랑거리면서도 사람 한 명 무게만큼 나가는 구리 자루를 끄는 상단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제국에 충분한 구리가 있을 때까지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말기와 송나라 초기에 이르러 그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인구는 급증했고 무역은 확장되었으며 도시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국은 미친 듯이 동전을 주조했지만 공급은 결코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치솟고 부족 현상은 만연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문명에서나 가장 현실적인 혁신가들인 상인들은 압박 속에서 늘 그랬듯이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독특한 상업 문화로 유명했던 스촨성 지역에서 상인들은 무거운 구리 동전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상점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예치했는지 명시된 교자라 불리는 종이 증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어음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이 증서에는 발행자의 인장, 서명, 그리고 위조를 막기 위한 화려한 무늬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볍게 휴대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도 있었으며 원할 때 언제든지 상점에 가서 실제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널리 유통된 약속어음, 즉 정부가 아닌 상인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원시적인 지폐였습니다. 이 발명은 상징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실용적이었죠. 가벼웠고 무엇보다 길 위에서 강도를 당할 위험을 줄여주었습니다. 중세 유럽에도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신용장이 있었지만 그것은 돈처럼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자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역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훌륭한 금융혁신이 그렇듯 성공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촨성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곧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상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제국보다 더 효율적인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정부 중 하나였던 송나라 조정은 현대의 규제 당국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것인가? 그들은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서기 1023년경 송나라 정부는 교자 시스템을 국유화했습니다. 민간의 집회 발행을 금지하고 공식적인 인쇄소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의 정부 보증 지폐를 도입했습니다.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국가의 권력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지폐에는 법으로 표준화된 액면가가 있었습니다. 유통을 촉진하고 사재기를 통제하기 위해 보통 3년의 유효 기간을 두었습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금속 화폐로 교환이 보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잠시 동안 중국은 완벽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부분적인 금속 준비금을 가진 지폐, 국가가 통제하는 발행 권한,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필요할 만큼 크고 발전된 경제. 이는 유럽 최초의 은행권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기 수백 년 전, 템플 기사단이 기독교 세계 전역의 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수백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에는 유혹이 따르는 법입니다. 종이돈은 경제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금 징수를 더 쉽게 만들었고 송나라의 군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름길이 되었고 그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통화 규율은 거의 즉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준비금이 줄어들면서 교환 약속은 약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고 이내 급증했습니다. 11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초기 지폐의 가치는 본래 보장되었던 가치와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류 문명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신용화폐 인플레이션 위기였습니다. 송나라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발행 한도를 변경하고 환율을 조정했으며 회자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지폐를 도입하여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면 역사상 가장 똑똑한 관료제조차도 그것을 다시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금융을 재편할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가 인쇄하고 법으로 유통되며 금속이 아닌 신용에 의해 뒷받침되는 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용은 이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운명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실험은 그 자체의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새로운 권력이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대부분의 정복 군대가 영토와 조공에만 신경 쓰는 반면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은 더 깊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지배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지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았을 때 종이돈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200년대 후반 원나라 치하에서 종이돈은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부터 페르시아 일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는 단일통화, 즉 세계 최초의 제국 단위 신용화폐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오직 황제의 권위만을 담보로 한 종이로 만든 돈이 대륙을 횡단하는 거대 국가의 금융뼈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쿠빌라이 칸의 궁정을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는 이 변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에 져서 동방견물록에서 그는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 시스템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뽕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공식 인장을 찍어 돈이라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순금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경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에게 복종하므로 그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라고 폴로는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용화폐에 대한 최초의 외국인 논평이었으며 그의 혼란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13세기 유럽인들에게 금속 없는 돈이라는 개념은 마법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중국은 이미 200년 넘게 그것을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 칸 역시 예외 없이 모든 신용화폐 시스템을 파괴하는 영원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보다 돈을 찍어내는 것이 훨씬 쉽다는 유혹 말입니다. 군사원정은 국고를 고갈시켰고 행정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는 모든 절박한 정부가 결국 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낸 것입니다. 13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원나라의 지폐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지폐는 거의 모든 가치를 잃었으며 시장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마침내 몽골이 밀려나고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 새로운 통치자들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금융감사 중 하나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종이돈을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신용화폐 발상지인 중국은 수세기 동안 그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반복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발명 자체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가 더 효율적인 형태의 기술을 발견하면 비록 처음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결코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종이돈 시스템은 최초의 내연기관과 같았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조세제도, 무역의 흐름, 그리고 결국 전 세계 금융계의 상상력까지 재편했습니다. 이제 현재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 혹은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할 때 그들은 종종 이러한 문제들을 20세기의 정부나 글로벌 금융기관이 만들어낸 현대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은 서양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 1000년 전에 신용화폐의 힘과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돈의 진정한 담보는 신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도한 발행이 그 신뢰를 녹여버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지폐에 적힌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 금융 시스템 전체가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100년대와 1300년대에 중국이 직면했던 문제들, 즉 불안정한 준비금, 돈을 찍어내려는 정치적 유인, 인플레이션 주기,
통화가치 하락 등은 오늘날의 국가들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각본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서부터 통화 위기에 이르기까지 그 작동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유사점은 이것일 겁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민간 상인들의 혁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돈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실험들, 예를 들어 암호화폐, 디지털 결제 생태계 등 또한 민간 부문에서 시작되어 국가가 대응하고 규제하고 혹은 포섭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이야기 아래 숨겨진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불안한 진실입니다. 돈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지배하는 자가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촨성의 상인들이 그 이야기를 지배했습니다. 다음은 송나라 왕조가 그 권력을 가져갔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그것을 세계가 본 적 없는 규모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자 가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달러이든 유로이든 이안이든 혹은 디지털 토큰이든 이 시스템은 오직 사람들이 그것이 작동한다고 믿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신용화폐는 심리적 합의이며 신뢰는 인쇄하기 가장 어려운 화폐입니다. 결국 고대 중국은 단순히 종이돈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현대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혁신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유혹을 낳으며 유혹은 규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규율이 무너지면 통화도 함께 무너집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